그 차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성수동 지하주차장에 갑자기 울려 퍼진 8살 아이의 절규. 중요한 베트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던 한미영 회장 앞에 헐레벌떡 뛰어온 작은 아이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40년 전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 연 매출 500억 식품 기업을 일군 성공한 여성. 하지만 그 화려한 성취 뒤에는 20년째 연락이 끊긴 딸에 대한 그리움과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이름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고 보험 수익자는 언제인지 모르게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10년간 친자식처럼 믿어왔던 사람들의 섬뜩한 정체, 치밀하게 짜여진 완벽한 함정, 그리고 그 작은 구원자 속에 숨겨진 운명적인 비밀까지. 과연 이 모든 음모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성수동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미영식품 본사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네온 사인들만이 외롭게 깜빡이며 도시의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미영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제 저녁 만찬에서 들었던 칭찬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 매출 500억 규모의 식품 기업. 회장이 된 나를 보며 사람들은 성공 신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텅 빈 것만 같았어요. 지갑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 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내가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려 있을 때 딸은 혼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의 나는 가족보다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바람에 사진이 떨렸어요. 25에 집을 나간 나연이와는 그 후로 연락조차 끊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센 딸과 고집불통 엄마 둘 다 먼저 연락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죠. 회사 직원들은 모두 가족처럼 챙겨주는데 정작 내 핏줄과는 이렇게 멀어져 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일찍부터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며느리 윤소희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이렇게 일찍 뭐하러? 걱정되어서요. 요즘 회장님이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소희는 언제나 이렇게 세심했어요. 아들 민구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 나보다 나연이를 더 잘 챙기는 며느리였죠. 가끔은 진짜 딸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나연 씨죠? 소희가 내 손에 든 사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참 예뻤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요즘 세상에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딸을 찾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어요. 만약 나연이가 나를 거부한다면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죠? 해외 수출권 말이에요. 소희가 화제를 돌렸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죠.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꼭 성사시켜야 하는 계약이었어요. 그래, 준비는 다 됐나? 네, 민구 오빠가 어제 밤늦게까지 검토했어요. 완벽합니다. 아들 민구는 이제 전무로서 회사 업무를 척척 해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넘겨줘야 할 후계자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아침 햇살이 서서히 건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독 나연이가 그리웠습니다. 오후 2시 미영식품 지하주차장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베트남 수출 계약 체결을 위해 나선 이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검은색 제네시스가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도록 닦여 있었고 운전기사 박 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계약서 마지막 검토 완료했습니다. 민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아들이지만 회사에서만큼은 철저히 상하 관계를 지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소희도 함께 나와서 내 코트를 정리해주고 있었죠.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도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네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국내에서만 머물렀던 미영식품이 드디어 해외로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었죠. 그럼 출발할까요? 박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저씨, 그 차 타지 마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주차장 입구에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헐레벌떡 숨을 헐떡이며 작은 손으로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뭐야? 민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안 요원들도 아이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재빨리 피해서 내 앞까지 달려왔죠. 아저씨, 진짜 그 차 타면 안 되어요. 위험해요. 아이의 얼굴은 온통 땀범벅이었어요. 큰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얘야, 너 누구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물어보니 도윤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아래쪽에서 아저씨가 밑에다 칼로 뭔가 자르는 거 봤어요. 그 여자 아줌마랑 같이요. 뭐라고? 민구와 소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혹시 장난이 아닐까 싶어서 아이를 자세히 봤는데 그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뭘 봤는지 말해볼래? 큰 아저씨가 검은 옷 입고 차 밑에 누워서 뭔가 끊고 있었어요. 그때 예쁜 아줌마가 와서 오빠 빨리 해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의 증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특히 오빠라는 호칭이 걸렸어요. 박 기사님, 차량 점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네. 박 기사가 당황하며 차 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거 브레이크 라인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완전히 절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만약 이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계약장까지는 고속도로를 타야 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면 119에 신고하세요. 경찰도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왜? 도윤이가 말한 오빠는 대체 누구일까? 회장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보안팀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지만 내 시선은 계속 도윤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얘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도윤이의 손을 잡으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내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쁜 일 보면 꼭 말하라고. 할머니, 너 할머니와 사니? 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할머니와만 살고 있다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찰과 119가 도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도윤이가 한 말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오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과연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천사 같은 아이는 왜 내 앞에 나타난 걸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고의로 절단된 것은 확실했고,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회장님, 보험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서류 뭉치를 앞에 놓았어요. 내 생명보험 수익자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눈이 멈춰버렸죠. 이게 뭐지? 수익자가 민구가 아니라 소희로 바뀌어 있었어요. 언제 바뀐 건지, 왜 바뀐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변경은 작년 11월에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걸로. 내가 언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작년 11월. 그때 뭘 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워낙 바쁜 시기였고 소희가 가져다 주는 서류들을 대충 사인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분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리해 두자고 하셔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소희가 왜 갑자기 보험 수익자를 자기로 바꾸자고 했을까? 그것도 하필 브레이크가 절단되기 몇 달 전에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윤이가 말한 예쁜 아줌마와 오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소희와 민구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여보세요, 회장님.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어요? 소희의 전화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응, 도착했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조차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소희야, 보험건 기억나?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거요? 작년에 정리해드렸잖아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왜 민구가 아니라 너로? 그때 민구 오빠가 해외 출장 중이었고 급한 일이라서. 회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굳이 급하게 처리해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때였을까?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적막했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씁쓸함이 몰려왔죠. 도윤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작은 아이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어른들은 모두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데 순수한 아이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핸드폰을 들고 민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민구야, 너 오늘 어디 있었니? 저요?
회사에서 내일 계약 재조정 건으로 야근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마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정말 회사에 있었을까?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야, 그냥. 내일 보자. 네, 푹 쉬세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구와 소희가 내 재산을 노린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사랑과 관심이 가짜였다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모두 연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라인은 누가 끊었을까요? 그리고 도윤이가 본 오빠와 예쁜 아줌마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새벽 2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서재로 갔어요. 회사 관련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서류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년부터 회사 자금 흐름에 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용도 불분명한 지출들이 꽤 있었죠. 모두 민구나 소희의 결제로 처리된 것들이었어요. 설마.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들이 정말로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도윤이라는 작은 천사가 내게 준 건 목숨만이 아니었어요. 눈을 뜨게 해준 것이죠.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기 전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을 찾는 것이었어요. 김 탐정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밀리에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김 탐정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기업 내부조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어떤 종류의 조사인지요? 제 가족들의 최근 행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니 김 탐정은 바로 이해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평소처럼 업무를 봤어요. 민구와 소희도 별다른 기색 없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의 사건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베트남 계약건은 다음 주로 연기하는 게 좋겠어요. 민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아무래도 보안상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좀 더 안전하게 준비해서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의심스러울까요? 혹시 계약을 연기시키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에 김 탐정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죠. 일단 어제 그 아이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증인 보호가 우선이죠. 김 탐정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가족분들의 최근 행적,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까지 모두 조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참, 한 가지 더요. 혹시 회장님께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질문을? 어제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김 탐정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연이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도윤이와 나연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제 딸이 있긴 합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진
그 딸분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오후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민구와 소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어제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럴 만하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소희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 김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 찾았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 맞고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어디서요? 성수동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가요? 그 아이 엄마가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순간 숨이 막혔어요. 교통사고? 언제요? 한 달 전쯤이에요.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김나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나연이? 내 딸 나연이가?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제 딸일지도 모르겠어요. 김탐정도 놀란 것 같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그 아이와 할머니 보호 조치를 취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나연이가 중환자실에, 그리고 도윤이가 내 외손자라고?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연이의 교통사고와 내 브레이크 절단 사건이 무관할 리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 그리고 민구와 소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밤늦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과연 나연이는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중환자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그게 정말 내 딸일까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20살 나연이의 면형이 겹쳐 보였어요.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지만 너무나 야윈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시면. 그런데 보호자로 등록된 분은 따로 계신데요. 할머니 분이시고. 네, 알고 있어요. 사정이 복잡해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사고가 어떻게 난 건가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트럭에 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브레이크 흔적이 없다? 설마 나연이의 사고도 고의였단 말인가요? CCTV는 확인해 봤나요? 네, 하지만 마침 그 구간 카메라가 고장 났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완벽한 우연이었어요.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기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나연이 곁에 앉았어요. 수많은 기계음 속에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이
딸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나연아, 엄마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반응은 없었지만 나연이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20년간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가끔 중얼거리세요. 간호사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뭐라고 하나요? 도윤이 조심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들을 걱정하시나 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나연이가 위험을 감지했고 도윤이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왜요? 지금 상태로는 이동이 위험한데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와서 김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김나연 씨는 회장님 따님이 맞아요. 그리고 도윤이는 내 외손자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나연 씨의 교통사고 당일 장민구 씨와 윤소희 씨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봤는데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뭘 발견했나요? 사고 직전에 나연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화 상대가 누구요? 윤소희 씨입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소희가 나연이와 통화를 어떻게? 왜? 더 조사해 보니까 소희 씨가 몇 달 전부터 나연 씨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왜 나연이를 찾았을까요? 아마도 회장님의 유일한 핏줄이니까요. 상속 관련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든 게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소희와 민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연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연이 사고도 고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브레이크 절단도 같은 맥락이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인데 지금 당장 도윤이와 할머니 보호 조치부터 취하세요. 그리고 나연이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니 민구와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늦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구의 질문에 잠깐 망설였어요. 알고 있다고 말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할까? 병원에 갔다 왔다. 어디 아프세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검사차. 오늘 밤은 이들과 같은 집에서 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일찍 들어가서 쉴게.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섬뜩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연이와 도윤이를 지키고 이들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하지만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온 사람들인데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민구와 소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어색한 인사를 건네왔죠. 회장님,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사회? 왜 갑자기? 그게 격리부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것도 이들의 계획일까? 이사회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평소 나를 따르던 이사들마저 냉랭한 표정이었어요. 민구와 소희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회장님, 민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회사 자금에서 의문스러운 거래들이 발견됐습니다. 뭔 소리야? 지난 2년간 총 20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0억 원? 그런 돈을 언제 빼냈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언제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소희가 서류 뭉치를 앞으로 밀었어요. 거기엔 내 사인이 선명하게 찍힌 송금 지시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사인이긴 하지만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개인 용도라니? 나는 그런 돈 쓴 적 없어. 그럼 이 계좌는 뭔가요? 소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내 이름으로 개설된 비밀 계좌였습니다. 언제 만든 건지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계좌가 아니야. 하지만 신분증 사본도 있고 사인도 일치합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장님의 경영권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구 전무가 임시로 경영을 맡게 됩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20억 원이 어디 있는지라도 보여주세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찾아낼 문제죠. 냉담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평생 함께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다니.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 소식이 터진 거예요. 미영식품 창업주 한미영 회장, 횡령 의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40년 성공 신화의 몰락, 20억 원 사라져. 신문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피하듯 지나다녔습니다. 소희야, 이게 다 내 계획이었구나. 사무실에서 소희와 단둘이 마주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연이 사고도 너희 짓이지? 순간 소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딸 말이야. 그리고 도윤이는 내 외손자고. 그런 사람들 모르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증거는 다 있어. 김탐정이 모든 걸 조사했거든. 김탐정이요? 이번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너희가 나연이를 찾아다닌 것도 알고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안다고.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게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연기하지 마. 회장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갑자기 소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 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우리한테만 의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걸 우리가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핏줄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그래서 내 딸을 죽이려 했단 말이야?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멀리 보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브레이크도 끊고. 그건 민구 오빠가. 순간 문이 열리며 민구가 들어왔어요.
다 들었어, 소희야. 민구의 표정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효자연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구야, 너도 10년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줄 알고.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게다가 손자까지 있다니. 우리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회사는 이미 우리가 접수했고 아버지는 곧 구속될 거예요. 구속? 네, 횡령 혐의로. 내일 검찰에서 소환장이 나올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연이와 도윤이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미 그들의 영역이 되어버렸으니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김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도윤이와 할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나연 씨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검찰 소환장이 나온 다음 날 새벽 나는 한강변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탐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에요? 도윤이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CCTV를 확인해 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아이를 태우고 갔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내 외손자가 위험에 빠진 거였습니다. 민구와 소희 짓이겠죠? 10중 8구 그럴 겁니다. 회장님을 완전히 제압하려는 마지막 카드인 것 같아요. 곧바로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예요? 내 손자 어디 숨겼느냐고. 손자요? 회장님,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여전히 발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아이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아. 회장님이 조용히 하시면 아이는 안전할 거예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뭘 원해? 간단해요. 검찰 조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사와 개인 재산 모두 우리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아이를 놓아주겠다는 거야? 물론이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나연이를 다치게 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도윤이를 그냥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나연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거였죠. 다행히 새 병원에서는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엄마, 나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연아, 엄마야. 들려? 도윤이. 도윤이 어디? 괜찮아. 엄마가 꼭 찾아올게. 나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 동안 못다한 사랑을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엄마 탓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위험에 빠뜨린 것, 모든 게 내 탓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식품 한미영 회장, 정신 이상 증세 보여. 존재하지 않는 딸과 손자 이야기로 혼란. 전문의들,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 제기. 민구와 소희가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신 이상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언론에서 회장님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요. 도윤이는 찾았나요? 아직이요. 하지만 단서는 있어요. 민구 씨가 경기도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에 확인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도윤이 별장에 있어요. 정말요? 상태는 어때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구출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경비가 삼엄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이미 언론에서 내가 정신병자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라 믿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 3시 절망 속에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옥상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40년간 일궈온 모든 것, 그리고 이제야 찾은 딸과 손자까지 모두 잃게 되는 건가요? 난간에 기대서 있는데 갑자기 나연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 도윤이, 도윤이 어디? 그래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나연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도윤이를 내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2번 잃을 수는 없어요. 손자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김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김 탐정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봅시다. 어떤 계획이신가요? 모든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도 구출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이제는 되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구와 소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계획에도 분명 허점은 있을 거예요. 그 허점을 찾아서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였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꼭 구해줄게. 새벽 5시 김 탐정과 함께 마지막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동시에 도윤이 구출 계획도 세웠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장님, CCTV 복원 작업이 완료됐어요. 김 탐정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나연이의 교통사고 당일 고장났다던 CCTV가 실제로는 일시적으로만 꺼진 것이었고 전문가를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나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는 장면까지 명백히 고의였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는 누구죠? 장민구 씨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이미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지만 계좌 추적으로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민구가 내 차 밑에서 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도 망을 보고 있었고요. 이 녹취록도 들어보세요. 소희와 민구가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만 처리하면 모든 게 우리 것이야. 나연이 처리한 것처럼? 그래, 완벽하게.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구출하죠? 경찰과 함께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증거 제출과 동시에 긴급 체포영장으로 별장을 급습하는 거예요. 오전 9시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탐정과 변호사,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검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담당 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횡령범이 아니라 살인미수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출했어요. CCTV 영상,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도윤이의 증언까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검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즉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구출 작전도 동시에 진행하죠. 오후 2시 경기도 별장에서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경찰과 함께 도착했을 때 민구와 소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윤아. 작은 방에 갇혀있던 도윤이가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맞아요? 그래, 할머니야. 이제 안전해. 도윤이를 꽉 안았어요. 며칠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체포합니다. 살인미수, 납치, 횡령 혐의로.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소희가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10년 동안 뭘 했는데.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구나.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아버지. 민구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저녁에 병원에 갔어요. 나연이의 의식이 많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응, 나연아. 엄마야. 도윤이는 괜찮아요? 응, 안전해. 모든 게 해결됐어. 나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집 나간 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20년 만에 진짜 화해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민구와 소희는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고 회사 경영권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엄마, 제가 회사 일 도와드릴게요. 나연이가 말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이제는 진짜 가족이 함께 해야죠. 회사 간판도 바꿨어요. 미영식품에서 미영나연식품으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도윤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제 회사에 자주 놀러 오는 도윤이는 모든 직원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가 3대째 이어가는 거구나. 첫 번째 합작 제품 박스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40년 전 떡볶이로 시작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을 어린 도윤이의 용기가 지켜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성수동 골목에서 시작된 내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챕터로 이어집니다. 가업을 잇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라는 걸 깨달으며 그날 밤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연이와 도윤이가 함께 있으니까요. 이제야 진짜 회장이 아닌 엄마이자 할머니로서의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영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윤이의 용기 있는 외침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듯이 여러분의 작은 용기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